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세 사기 그리고 홍콩 ELS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엮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은 굉장히 빠르게 불이 나게 피해 구제 방안이 합의되고 발표되는 반면에 한쪽은 사람들이 계속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별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질 않죠.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시사 경제 투자 유튜브 고면미의 문티켓입니다. 세계 경제와 투자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투자 뉴스레터도 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첫 번째에 고정해뒀으니까 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료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전세 사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전세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전세 계약은 어떤 성격의 금융 상품인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 임차인은 이걸 집을 빌려주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건 금융상품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 계약이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채권자고 집주인이 채무자인 계약이 되는 겁니다. 세입자가 사실은 갑이 되는 계약인 거예요. 이 거래는 사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여기서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여러 가지 심사도 하고 나중에 이 채권을 실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도 마련하고 돈을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개인 간에는 이런 수단이 전혀 없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입자이자 채권자인 여러분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게 바로 전세계약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집주인이 상환기일이 돼서 빚을 안 갚겠다, 나 돈 없어 하면 개인은 이 돈을 돌려받기가 매우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전세 보증보험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집주인이 직접 반환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논외로 하고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야 네. 아무튼 두 번째로는 이 전세계약의 세입자와 집주인 이 둘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이건 사실상 세대 간의 거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세를 주려면 일단 집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집주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산 축적이 된 계층을 말하고 금융지식 또한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 세입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 20, 30대의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집을 구입하기에는 아직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전세를 택한단 말이죠. 이건 사적인 채권채무 계약인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보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보유한 자산도 없다. 이런 거래라는 게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세계약의 세 번째 특징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행사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이런 건 전형적인 파생상품의 특성입니다. 말하자면 전세제도라는 건 뭐냐면 개인 간의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전세계약의 금융계약적인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전세사기 문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5월 초에 이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이 전세사기 피해자 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해요. 이분은 2019년에 이 빌라에 입주를 했는데 전세보증금은 8,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2월에 근저당이 잡혔고요. 이분의 보증금이 소액 임차 보증금인 6천만 원도 넘겨서 이 우선 변제 대상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4월이죠. 4월 9일에 이 건물 경매가 개시가 됐고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 보증금을 아예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피해자 인정을 해달라고 국가에 가서 당국에 말을 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뤄졌어요. 2월부터 5월이면 이제 3달 대략 100일간의 시간입니다. 그 밤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지 가늠이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목숨을 끊은 뒤에야 피해자로 인정되었다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자살한 8번째 피해자라고 하세요. 물론 유족이 원치 않은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여러분, 근데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이번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만 이 보증보험 사고액이 1조 4,354억 원이고 사고 건수는 6,593건이라고 합니다. 1분기 사고액 즉 1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 사고액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4분기에 1조 2,103억 원보다 20% 가까이 늘었고 전년 동기로 대비하면 80%나 는 금액이라고 해요. 2023년에는 이 전세 보증 사고액은 4조 3,347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뭐 아마 이 금액 정도는 훌쩍 넘겠죠. 1분기 단 3개월에만 1조 5천억 원이니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숫자들은 모두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한 건만 카운트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기사의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정말로 밤잠을 하루도 이루지 못하고 3개월에 달하는 시간을 참아야 했겠죠. 근데 이런 분이 한 분기에 7,000건에 달한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까지 더하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전세 계약의 세 가지 특성을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 전세 사기라는 건 세대 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보유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레버리지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집이 없고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인 20대, 30대를 상대로 벌이는 세대 간 사기입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전세는 없어져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세제도의 여러 장점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실 분이 많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대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세대출이란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부동산 부양책이거든요. 이런 대출을 장려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이제 부양하고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새로운 세대의 주거의 안정성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갭투기까지 이렇게 좀 부추겨서 사회초년생들, 20대, 30대들에게 직접적인 전세 사기 범죄에 노출되도록 이런 방조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세를 뭐 한 번에 없애버릴 수는 물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LTV를 규제하지 말고 민간에 맡기는 방식, 그렇지만 정부가 DSR 규제는 놓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점차 점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죠. 네. 전세는 계속해서 금융사달이니 아니면 주거 공급의 안정이니 하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될 거고 우리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새로운 세대의 의욕을 꺾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직접적인 금융범죄인 전세사기마저 계속 일어나게끔 방조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것이고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홍콩 ELS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작년 피해액이 대략 4조를 넘는 4조 3,347억 원이었어요. 올해는 아마도 6조 원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10조에 근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홍콩 H지수 ELS 피해 금액은 얼마일까요? 2월까지 이 만기 도래액 중 1조 2천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 제일 안 좋을 때 전체 예상 손실 금액이 6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이 소위 ELS 피해 구제는 굉장히 신속했죠. ELS 또한 파생 상품이에요. 도대체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판매한 은행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제 당국은 은행들한테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네, 전세 사기와 ELS를 바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와 홍콩 ELS 피해 그 자체의 규모는 비슷해요. 물론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를 합치면 10조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홍콩 ELS로 인한 피해는 가뿐히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전세 사기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죠. 몇 년 전에도 10몇 년 전에도 수십 년 전에도 전세 사기는 계속해서 벌어져 왔던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죄, 20대 30대의 꿈을 꺾고
극단적인 자살마저 하게 하는 이런 후진적이고 사적인 개인 간의 파생상품 금융계약을 같지도 않은 논리로 비호하면서 피해 보전이 아닌 이 피해자 지정마저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ELS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책찍질해서 바로 구제안을 발표하도록 했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제가 ELS에 대한 피해 보상의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ELS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건 사실 파생상품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허들을 너무 낮춰준 당국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피해를 구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홍콩 ELS가 아니라 지수 최고점에 머무는 일본 지수 ELS로 몰려가고 있다고 하죠. 진짜 골이 띵한 일입니다. 전세 사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8번째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그 보증금 액수는 8,400만 원이었다고 해요. 8천만 원 1억이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아마도 이런 돈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은 그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절망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무도 뭐 이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려고도 안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사인해가지고 든 금융상품은 바로바로 구제를 해주는데, 나는 피해 구제가 아니라 나를 피해자로 인정해달라는 말조차도 들어먹히지가 않으니까요. 좀 사실은 이 뉴스를 보고 좀 너무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전세 금융계약으로서의 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 사인 간의 채권보전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 파생상품 계약인데 이걸 국가가 장려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세 대출을 점차 줄이고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정액을 전세 보증보험에 기여토록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보완책으로 구제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이 LTV 규제를 시장에 맡기고 DSR은 규제하는 방법으로 전세 자체를 점차 줄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물론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정적인가요? 네. 이 전세 계약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그런데 이 피해자가 20대 30대 사회 초년생이라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회 분위기상 이 20, 30대 결혼하지 않음, 출산하지 않음에 대해서 성토하는 분위기가 존재하죠. 뭐 너네들이 나를 말아먹는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돈 모으면 전세 사기 당하고 국민연금은 계속 너네가 더 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분위기인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을까요? 부동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전세를 내주고 이 전세금으로 갭 투자라는 도박과도 같은 투기를 일삼고 뭐 거기서 잃으면 나 돈 없어, 배째, 이런 일이 몇천 건, 만 몇천 건씩 일어나는 이런 풍조.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한테 야 너네가 잘했어야지, 야 너네가 보증보험 들었어야지, 너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조롱하고 이 손가락질하는 분위기, 그리고 어떤 대출도 포함해서 전세대출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시장에 집어넣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끝없이 부양하는 이런 기조, 그리고 다음 세대한테 부담을 계속해서 가중시키는 연금 구조, 뭐 20대는 물론이고 30대, 40대까지도 그냥 살아왔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 분들은 나라를 망치기에는 시간도 없었던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나이가 된 거고, 전세 사기 또한 그 문제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읽어서 이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뭐 이런 일이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제가 뭐 그러면 네가 해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는 말을 못하겠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이 좀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 흔치 않게는 있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그 전세 관련해서 ELS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전세 계약이 가지고 있는 금융적 특성은 이런 거다. 이런 사인 간의 어떤 파생 상품 계약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고, ELS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다음에는 뭐 투자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